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PPT 화면 가시면 자, 아까 여기까지 했죠. 예, 그다음 이제 지각. 예, 우리는 색깔을 어떻게 지각하느냐. 아까 감각, 지각, 인지 얘기했는데 인지는 이게 몇 장이더라? 뭐 6장인가? 예, 예, 거기서 언어와 관련해서 얘기할 때 이제 인지를 구체적으로 좀 다루는데 이 4장 제목 감각과 지각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제 시각 관련해서 이제 색깔을 우리는 어떻게 지각하느냐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색지각을 설명하는 이론은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삼원색 이론, 두 번째, 세 번째 볼 텐데 첫 번째가 삼원색 이론이에요. 빛의 삼원색 뭘죠? 여기 RGB, Red, Green, Blue 이게 세 가지 근본된 색깔이다. 그것들이 조합됨으로써 우리는 온갖 색깔들을 지각하게 된다. 이것이 삼원색 이론이요. 그런데 이것이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아까 여기서 제가 쓰지 말고 일단 얘기를 할까요? 이 추상체 좀 써야겠어요. 그죠? 이 간상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전자기파에 반응하는 특성들이 다 비슷해요. 뭐 쉽게 해서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망막 안에 이제 눈이 둘이니까 이제 망막 하나, 망막 둘, 왼쪽 망막, 오른쪽 망막 있을 때 이제 어느 쪽이든 한쪽 망막에 이 간상체, 막대기처럼 생긴 모양이라 해서 기둥간자, 모양상자, 간상체거든요. 이 간상체가 한 600만 개가 있다 그래요. 이쪽까지 합치면 1200만 개가 되나요? 어쨌든 600만 개가 있다는데 600만 개의 간상체가 다 전자기파에 대해서 반응하는 특성이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똑같진 않지만 일단 유사하다. 뭐 쉽게 해서 동일하다. 이런데 이 한 20, 이 추상체는 간상체에 비해서 한 20배 더 많다 그래요. 600만 개에 20배가 더 많으면 1억 2천만 개 되나요? 즉 계산이 그렇게 나오는데 뭐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틀려도 뭐 관계 없고 어쨌든 1억 2천만 개, 한 20배 되면 1억 2천만 개 맞죠? 1억 2천만 개 이 추상체가 있다는데 이 망막상인 이 추상체는 전자기파에서 기파에 대해서 반응한 특성이 다 동일하지 않아요.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부류가 뭐냐면은 아까 여기서 봤듯이 우리가 빨갛다라고 지각하는 그 주파수대에 상대적으로 주파수가 긴 주파수죠. 그래서 긴 주파수, 즉 장파장대에 가시광선 안에서 장파장대에 가장 잘 반응하는 추상체가 있고 그리고 중파장, 바로 이 우리가 녹색 그린이라고 지각하게 되어지는 그 중간쯤 되는 가시광선 내 중간쯤 되는 파장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추상체가 있고 그다음째 우리가 파랗다라고 지각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가시광선 안에서 짧은 단파장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추상체가 있어요. 그래서 추상체는 세 부류로 반응 특성이 나뉘어요. 그걸 근거로 자 지금 뭐 PPT 왔다 갔다 합니다. 슬라이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지금 추상체가 세 가지 유형의 추상체가 있다. 추상체가 있는데 바로 단파장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추상체 그룹이 있고 중파장, 장파장 각각의 파장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추상체가 있는데 그 녀석들이 상대적으로 단파장이 중파장이나 장파장에 비해서 중파장이 단파장이나 장파장에 비해서 장파장이 중파장이나 단파장에 비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추상체들이 더 많이 상대적으로 반응할 때, 즉 우리가 배웠던 그런 활성화 전기 신호를 일으키고 그다음 세포로 신호를 전달할 때 우리는 그 색을 뭐다? 바로 파랗다, 녹색이다, 빨갛다라고 지각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역시 단파장, 중파장, 장파장은 추상체를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파장대와 관련되기 때문에
단파장 추상체, 중파장 추상체, 장파장 추상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추상체는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단파장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파장 추상체, 그리고 중파장 추상체, 장파장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파장 추상체. 그런데 이것들이 결국 우리가 빨간색을 본다 하더라도 장파장 추상체만 활성화 반응하는 건 아니에요. 단파장 중파장도 일정 부분 반응하는데 장파장이 단파장 중파장에 비해서 더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로 활성화될 때 이 세 그룹의 추상체의 그런 반응을 계산해서 말 그대로 이제 계산해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우리는 그죠? 빨갛다, 파랗다, 빨갛다, 녹색이다, 파랗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것들이 어떤 비율로 상대적 활성화에 따라 빨주노초 파랑부에 해당하는 색깔을 쭉 다 우리가 지각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삼원색 이론이에요. 바로 추상체 세포의 반응 특성을 근거로 얘기를 하는 색지각 이론인 거죠. 두 번째는 대립과정 이론인데 대립과정 이론이라고 부르는 것이 설명할 수 있는 색지각 현상을 바로 조금 전에 봤던 삼원색 이론은 설명이 안 돼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빨간색, 빨간 원, 그리고 이건 파란 바탕에 노란 십자가, 크로스, 그리고 지금 이 태극기, 색깔은 다르죠. 근데 여러분이 이 각각을 이 세 개 동시에 보시면 곤란해요. 뭐 이 중에 이걸 보던 시간 나면 한번 해보세요. 뭐 태극기가 가장 다른 것보다 패턴이 복잡하니까 이걸로 하면 더 재밌겠네요. 밝은 빛 아래서 이 태극기를 딱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눈동자를 이리저리 옮기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점을 하나 정하면 좋겠죠. 뭐 여기를 정해 가장 좋겠죠. 중간을. 굳이 그 모서리를 정할 필요 없이 중간을 딱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눈동자를 움직이지 말고. 그렇게 해서 한 30초 이상, 30초도 좀 짧을 수 있어요. 한 1분 정도 본 다음에 흰 종이나 흰 벽을 딱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태극기의 색깔이 보여요. 그때 보여지는 색은 이건 뭐예요? 검은색이죠. 그리고 이거는 흰 바탕이죠.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파란색이고 여기는 빨간색. 죄송해요. 이거 빨간색이고 파란색인가요? 태극기도 모르나? 제가 적 적동, 이게 빨간색, 파란색. 맞아. 빨간색, 파란색. 음양, 그죠? 뭐, 하늘, 바다. 하늘, 땅. 죄송해요. 제가 헷갈렸는데. 그렇게 실제 태극기가 보여요. 그때 보이는 색이 뭐죠? 바로 이 흰색에 대해서는 보색인 검은색, 녹색에 대해서는 보색인 빨간색, 노란색에 대해서는 보색인 파란색, 검정색에 대해서는 보색인 흰색이, 보색이 보여요. 이렇게 보색이 보이는 이 현상은 이 삼원색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이러한 것들 한참 보고 난 다음에 흰 종이를 보거나 그죠? 흰 벽을 보면은 그죠? 이러한 잔상이 남는데 그 잔상이 이전에 봤던 그 이미지에 보색되어지는 색깔을 우리는 말 그대로 지각을 한단 말이에요. 색을 지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삼원색 이론은 설명 안 되어서 이 설명하는 이론에 대해서 대립과정 이론이라 부르고 이건 아까 추상체 수준이 아니라 신경절 세포가 추상체로부터 받아들인 정보를 또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어떤 특성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려면은 복잡할 뿐 아니라 그 배경까지 설명하려면은 뭐 좀 어렵고 하니까 그 메커니즘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삼원색 이론은 추상체 세 종류 가지고 설명하기가 쉬운데 그 메커니즘이 설명하기 쉬운데 이건 이미 추상체로부터 받아진 정보를 양극세포, 그래 신경질 세포까지 수렴되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상호관계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메커니즘이 조금 까다로워요. 근데 뭐 요 색지역 관련된 여러분이 앞으로 뭐 전공을 하게 되면 그건 뭐 아주 기본적으로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어쨌든 그 메커니즘 생략하고 금방 말씀드린 그렇게 보색을 보는 그런 현상은 삼원색 이론은 설명 안 되고 그걸 설명하는 이론을 대립과정 이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색지각을 할 때 삼원색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색지각 경험도 하고 지금 대립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러한 색지각 경험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RG, BY, WB가 이게 다 보색 관계예요. 레드, 그린 보색 관계. 그죠? 이것이 블루, 옐로 보색 관계. 이거는 화이트, 이 B는 이제 블랙이 돼야 될 텐데 B, 화이트, 블랙이 보색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보색 잔상을 잔상 실험이라 해놨죠. 보색 잔상을 경험하는 것을 설명하는
색지각 이론이 대립과정 이론이에요. 자, 그다음 요 그림도 위에과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은 이거 바나나죠. 이건 뭐 모양 봐서 아는데 이게 노란색이 아니에요, 그죠? 그 요거는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요것도 금방 말씀드린 대로 태극기처럼 한참 요것도 뭐 요 중간을 쳐다보면 되겠죠. 아니면 요걸 쳐다보든지 아니면 요 바나나를 쳐다보든지 눈동자를 굴리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쳐다보다가 흰 종이를 보면은 이 실제 이 과일들의 색깔들이 드러나요. 이것도 바로 대립과정 이론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 1, 2분이면 되니까 여러분 수업 이후에 귀찮아하지 말고 미루면은 안 해줘요. 그러니까 당장 한번 해보면은 그죠? 이거 뭐 색지각 이론 중에 대립과정 이론은 뭐 당장에 여러분이 뭔지 이해할 수 있죠. 뭐 내가 체험한 것이니까 그죠? 뭐 다른 공부도 그래요. 내가 정말 아하 하고 체험돼야지만 그게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예, 자고해서 제가 더 뭐 명확한 또 재미난 그림이 있어서 제가 다른 책에서 가져왔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 또 색지각 이론이 있어. 지금 대립과정 이론과 삼원색 이론은 설명 안 되어지는 현상이 있어. 그 중에 지금 우리 교재 나와 있는 요걸 보면은 지금 이건 뭐야? 사과. 그리고 이거는 버섯. 이거는 하트. 이거는 종이에요. 종.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이 세상에서의 후천적 경험을 볼 때 사과가 물론 뭐 푸른 사과도 있고 하지만 사과는 빨간 경우를 우리가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그렇게 봐왔죠. 경험해 왔죠. 즉 학습과 기억이 돼 있단 말이에요. 빨간 버섯 본 적 있어요? 앞으로 뭐 이런 제품을 만들어내서 팔지 모르겠지만 빨간 버섯 그죠, 잘 팔릴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하트, 파란 하트, 노란 하트, 푸른 하트 뭐 이런 것보다는 검정 하트 이런 것보다는 빨간 하트를 많이 봤죠. 이게 하트가 결국 심장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붉게. 빨간 종 이것도 보기 힘들어요. 그 우린 주로 빨간색은 사과나 하트 같은 경우 빨간색을 많이 봐왔단 말이에요. 후천적인 경험에 의해서 우리 안에 그런 기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기억과 관련된 그러한 정보는 앞서 봤던 삼원색 이론이나 대립과정 이론처럼 추상체 또는 신경절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는 정보 처리로는 불가능해요. 결국 뭐예요? 이 뇌로 들어가서 그것이 지각되어져서 우리 안에 어떤 식으로든 그 정보가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빨간색 사과가 빨간색 버섯보다는 더 빨갛게 보이고 빨간색 하트가 빨간색 종보다는 더 빨갛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읽어보시면 제가 그 부분은 이제 설명을 빼고 껑충 뗐는데 교재 읽어보시면 지금 빨간색을 봤을 때 어떤 색이 더 전형적인 빨간색, 더 빨갛게 여기지느냐, 색지각이 되어지냐 하면은 이게 더 빨갛다, 이게 더 빨갛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지각하게 돼요. 우리는 그죠? 버섯이 빨갛다, 종이 빨갛다 이런 경우는 경험한 적이 없거나 드물기 때문에 그죠? 빨간색 사과가 빨간 버섯보다 빨간색 하트가 빨간 버섯보다 빨간색 하트가 빨간 종보다 빨간색 하트가 빨간 버섯보다 이 두 개가 더 빨갛다라고 그렇게 색지각하는 것은 우리 경험으로 인해서 그런 기억이란 이름으로 어떤 정보가 우리의 뭐 지각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 음, 아까 처음 무지개색 제가 소개할 때 무지개색 소개할 때 그 가시광선 얘기하면서 색깔 얘기할 때 빨주노초 파남보 하려는데 6개밖에 없었고 남색이 지금 빠져 있었죠. 지금 미국에서는 이 남색을 포함을 안 시켜요. 포함을 안 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은 남색을 소위 우리가 무지개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현상에서 남색을 지각하지 못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바로 경험, 즉 달리면 후천적인 그러한 경험에 의해서 기억 속에 그런 남색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남색을 잘 지각하지 못해요. 그런데 저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영국뿐만 아니라 그 주변 같은 경우에 우리 흔히 무지개색은 7가지 색, 빨주노초, 파란보라 하는데 이것이 처음에 뉴턴이 빛을 결국 우리가 얘기해 봤던 전자기파를 프리즘을 통해서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쭉 굴절되면서 나타나는데 단파장부터
가장 많이 굴절되어지는 단파장부터 가장 적게 굴절되어지는 장파장까지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쭉 스펙트럼이 펼쳐지는데 이걸 뉴턴이 야 이게 지금 아날로그 아닙니까? 전자기파도 아날로그고 그죠? 여기에 펼쳐지는 이 프리즘들도 다 연속된 아날로그 신호예요. 즉 아날로그 연속되어 있는 그러한 에너지인데 이걸 어떻게 구분하지? 즉 디지털화 시키지? 즉 색깔을 명명한다. 그리고 우리가 색깔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언어, 개념, 범주한다는 것은 다 디지털화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신경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현상들은 다 아날로그예요. 그런데 이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시키면서 이것이 분명히 정보상의 오류가 생긴단 말이에요. 물리적인 자극도 그 에너지 형태를 바꾸면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로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면 그 안에 다 왜곡이 생겨요.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면은 그 기계에서 열이 나죠. 그게 왜곡이 되어서 100%다 그대로 전환되지 않고 왜곡이 되면서 생겨나는 것이 열 에너지라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지금 색깔화 할 때 왜곡이 생겼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뉴턴이 그걸 7이라는 숫자가 이 기독교에서는 이것이 아주 의미 있는 숫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뉴턴 같은 경우에는 유신론자예요. 유신론자고 이 사람이 뭐 소위 근대 과학은 그죠? 신학의 시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마지막 주자가 뉴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7이라는 숫자를 빌려와서 여기다가 빨주노초 파란보 중간에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을 텐데 그것들은 생략하고 7가지 색깔을 명명한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 색은 빨주노초 파란보라고 7색깔이라고 그렇게 살면서 배우고 경험하고 후천적으로 학습하고 기억한 사람들은 무지개를 딱 보면은 빨주노초 파란보 7색깔밖에 안 보여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특성에다가 후천적인 특성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오래된 동양에서는 오방색이라 해서 5가지 색깔밖에 명명이 없어요. 그런 문화 환경에서 사람들은 무지를 보면 5색깔밖에 안 보여. 근데 우리들은 7색깔 보죠. 왜? 우리 서양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게 어릴 때 부지불식간에 우리 뇌리 안에 우리 앞에 배우게 될 뭐 패턴이라든지 그냥 도식이라든지 이름으로 정보가 남아있기 때문에 무지개 색깔 보더라도 7색깔 빨주노초 파란보를 보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는 무지개를 보면 2가지 색깔밖에 지각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 결국 뭐요? 우리가 뭔가 대상을 인식한다. 우리는 지금 이제 감각, 지각이고 인지까지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원리는 우리는 나 자신도 그렇고 외부 대상에도 그렇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식대로 봐요. 근데 그 나의 방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진화의 산물 플러스 내가 어떠한 생태 환경 안에서 문화에 노출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식 방법은 달라져요. 같은 문화 안에서도 어느 지역이냐, 강원도냐, 경상도냐, 서울이냐, 제주냐에 따라 그 사람들 인식 방법은 그 안에서 또 미미하게 달라져요. 그리고 내가 대학생이냐 아니냐, 나는 A 대학 학생이냐, B 대학 학생이냐에 따라 나는 뭐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라든지 하여튼 그런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줘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 자기 방식대로 보게 돼요. 이것이 이제 주관인 거죠. 그 안에서 왜 우리는 그렇게 주관적으로 그렇게 보며 실제와 다른 비합리라면 비합리, 불합리라면 불합리적인 그러한 경험을 하며 그 안에서 왜 편견과 갈등이 생겨나는지를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심리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이런 표현은 제가 앞서도 했습니다만. 지금 무지개 색깔에 대해서 그렇게 달리 보는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유사하게 그죠 5색까지 봐요. 우리라는 것이 이제 오래는 저 동양 그 한자 문화권의 동양에서는 5가지 색깔, 오방색. 그 동양에서는 5라는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왜냐하면 음양오행이라는 그 세계를 설명하는 그런 어떤 그 이론 때문에 서양에서는 7이라는 아까 얘기했던 뉴턴의 그 7이라는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이렇게 지각, 평이하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인식에 그렇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럼 금방 얘기한 이러한 현상,
이러한 현상을 일컫는 색지각 이론은 교재는 없어요. 제가 소개하면 이거는 레티넥스 이론이라 그래요. 이건 레자예요, 레. 자, 레티나가 RETINA, 레티나가 망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콜텍스가 이게 대뇌 피질이라는 뜻이에요. 즉 금방 말씀드린 이러한 색지각 현상은 삼원색 이론이나 대립과정 이론처럼 망막 수준에서, 즉 추상체나 신경절 세포의 정보 처리 특성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망막 수준에서 일어나는 추상체 신경절 세포 플러스 바로 대뇌에서의 어떤 정보 처리와 관련된 것이 합쳐져야 된다 해서 레티 지우고 요까지 지우고 해서 레티넥스 해서 레티넥스 이론 이렇게 불러요. 즉 말초 감각기관과 중추가 같이 합쳐진다는 거죠. 상호작용해서 그렇게 색지각 현상을 일으킨다라고 얘기하는 세 번째 색지각 이론. 이건 교재 안 나요, 이 이름은. 자, 여기까지 해서 색지각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금방 얘기했던 그 무지개색 그것과 관련된 얘기 그것만 하더라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그 인식하는 어떤 경향성 원리 요것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도 뒤에 응용 부분에 뭐 광고가 됐든 소비자가 됐든 사회가 됐든 발달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거기에 우리의 그러한 심적 경험이나 행동 경향성이 왜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지 설명할 수 있는 게 돼요. 여러분 제가 그 기타 자료실, 자 기타 자료실 들어가 볼까요? 예. 지금 기타 자료실에 보면 여기 지난 시간에 그 마이클 시어머의 그 자기 기만의 패턴이라서 동영상 하나 제가 소개해 드렸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런 패턴 인식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감각각지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내용을 우리가 3장에서 배웠던 도파민과 관련해서 기란계 효능제와 관련해서 뇌 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뭐요? 이상심리학과 관련된 조현병까지도 얘기를 해요. 우리의 그러한 그런 심적 경험, 소위 이제 감각 지각이라는 단어를 빌려주면 우리가 지각하고 인지하는 것이 어떻게 이 분야에서 설명할 수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시라고 했는데 이거 보신 분이 오늘 했던 내용과 연결해서 금방 얘기한 무지개색과 관련해서 얘기한 거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색깔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지만 이게 색지각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그러한 현상 그리고 행동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일반 원리로서 탁 여러분 안에 이해가 되면은 그 다음 주에 나오는 얘기들은 그냥 거기다가 끼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색 지각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고 지금 이제 형태 지각이에요. 우리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거는 색깔 그리고 모양 형태 같은 말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움직임이죠. 뭔가 멀어지고 가까워진다라는 움직임과 관련된. 그래서 색깔, 형태, 운동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두 번째 형태 지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태 지각을 어떻게 하느냐? 먼저 우리는 보고 있는 시야는 제가 시야라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시야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도 지금 조금 더 설명을 하죠. 시야는 비주어 필드라 그래요. 이걸 시야라고 번역한 거죠. 이 약간 뜰야 뜰야 이 시자는 본다는 뜻이고 그죠. 비주얼 필드. 즉 내가 보고 있는 이 화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시야상에 보여지는 그 대상을 우리는 보자마자 즉각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전경이라 얘기하는데 피겨 그리고 배경으로 구분해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그 경향성이 선천적인 경향성 플러스 후천적인 경향성, 즉 진화를 통해서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경향성 플러스 아까 무지개색처럼 그죠? 자라난 환경, 부지불식간에 내한테 후천적으로 습득된 그러한 경향성이 합쳐져서 우리는 배경을 보자마자 어떤
그 대상, 동물이나 그죠? 뭐 사람이나 뭐 이런 것들에 먼저 주의를 기울이게 돼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정경기를 하는데 사실 정경 피겨, 배경 그라운드는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 배경 우리 말하면 사진 찍거나 영화 찍을 때 뭐 배경이 어떻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는 아예 정경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아니면 우리가 만든 인공물이나 그죠? 그런 것들이 항상 정경이고 그 이외에는 다 배경이라 생각하는데 배경 정경은 그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이분법적으로. 즉 아까 좀 전에 선천 후천 얘기했는데 우리가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어디에 주의를 하게끔 어텐션을 하게끔 달리 하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뭐 우리 조상 때부터 그죠? 진화적으로 생존하면서 어떠한 자극 대상이 우리의 생존과 적응에 생물학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여겨지면은 그거는 무엇이든지 정경이 될 수 있고 배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류는 통상적으로 그죠? 움직이는 동물이든 움직이는 식물이든 우리가 만든 인공물이든 뭔가 그러한 개체들은 정경이고 나머지는 배경이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성이 진화적으로 그래서 선천적으로 우리에게 후천적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딱 그런 식으로 아까 마이클 셔머가 보여준 그 동영상에서처럼 그렇게 패턴을 생성하게끔 우리 신경계 뇌가 그렇게 조직화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움직이거나 뭔가 주변과 구별되는 그런 대상들이 우리한테는 먹고 마시고 싸우고 도망가고 하는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그걸 정경이라고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배경보다는 정경에다가 어텐션, 포커스를 하죠. 왜? 그것이 내가 지금 생존에 중요한 어떤 정보를 주는 경우가 다는 아니지만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 정보를 주니까 우리는 정경에 포커스 하는데 만약에 후천적으로 아니면 여러분이 그죠? 주의, 어텐션을 바꾸게 되면은 정경 배경은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어.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형태를 지각할 때 먼저 정경 배경을 나눈다. 자, 밑에 이 그림.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하얀 요렇게 여기 뭡니까? 뭐 밭꽃 받침대 같다 할까요? 뭐 병이랄까요? 뭐 잔이라 예, 잔이라 합시다. 이 잔 흰색에다가 여러분이 포커스를 한다면은 어텐션을 한다면은 이게 전경이 되고 이 검은색은 배경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검은색 여기 보면은 사람 얼굴 같죠? 여기에 포커스를 한다면은 주의를 준다면은 이것이 전경이 되고 흰색은 배경이 되는 거예요. 즉 이 사람 얼굴이 그 유기체에게 진화적으로 달리하면은 생물학적으로 또 달리하면 선천적으로 그리고 살아오면서 생존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주는 그러한 형태 모양이라면은 이것이 그 사람한테는 먼저 주의를 끌 테고 이것이 전경이 되고 이것이 배경이 될 테고 이렇게 잔으로 만들어진 이 형태 이거는 인공적으로 사람이 만들 거죠. 이 잔이 그 사람의 생활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잔을 만드는 어떤 그러한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다.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뭐 그릇을 만드는 그런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할 때는 그 사장님이나 그 제품 만든 사람한테는 이 잔이 먼저 눈에 들어올 거예요. 흰색이. 그 사람한테는 바로 그러한 경험에 의해서 바로 이 뭡니까? 자, 이 흰색을 보이는 이 잔이 전경이 되어지고 검은색이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다가 어텐션에 따라 이 그림이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그림도 될 수 있고 하나의 잔 그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형태를 지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이 길었는데 정리하면 우리는 형태를 이 시야상에 그죠? 딱 화면을 보는 시야상의 어떤 장면을 보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우리에게 중요한 자극에 어텐션을 하게 되고 그 어텐션이 주어지는 그 부분은 전경이 되어지고 나머지는 배경이 되어짐으로써 바로 우리는 형태, 배경과 전경을 자동적으로 분리해서 그 형태를 지각하게 된다는 거. 자, 지금 요거 루빈의 역전선 그림이라는데 금방 어디에 어텐션 하냐에 따라 그렇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형태의 어떤 잔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이러한 형태의 잔을 사용할 만큼 어떤 문명이, 그러한 문명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걸 본다면은, 그죠? 이 얼굴을 볼 경향성이 상대적으로 높겠죠. 예, 전경 배경, 예, 먼저 전경 배경을 구별하고, 그 다음째 그 전경에 대해서, 내가 어텐션 하게 된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뭐 친숙성이라고 얘기하는, 친숙성이라고 학자들 이름 붙인 그러한 현상에 의해서 대상 형태를 지각하게 된다는 거. 지금 이 그림 친숙성의 원리에서 그림 미술 작품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사람 얼굴, 제가 봤을 때는 인디언의 얼굴처럼 보이는데, 인디언의 얼굴이 이 그림 안에 13개가 숨겨져 있어요. 당장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전 벌써 금방 제가 13개 다 찾아봤는데 8번 한 찾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얼굴에 대해서는 우리는 친숙하기 때문에,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우리는 얼굴에 대한 인식은 거의 선천적으로, 진화적으로 이것이 우리 그 신경계 안에 뭐 어떤 뭐 패턴으로, 그 마이클 셔머가 얘기하는 패턴으로, 아니면 우리 교재에서 얘기하는 어떤 도식으로 그렇게 어, 뭐 기억돼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얼굴을 우리는 다른 대상보다도, 얼굴은 특히 우리는 잘 지각해요. 달리하면 우리는 얼굴에 대해서 다른 대상보다도 더 쉽게 어텐션을 자동적으로 하게 돼요. 왜? 얼굴이라는 것이, 타인의 얼굴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자극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바로 이 경우에 먼저 배경과 전경을 구분하는데 있어서, 지금 이렇게 얼굴 같은 경우에는 진화적으로도, 후천적인 거는 말할 필요 없이 선천적으로, 진화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들이 탁 눈에 띄면서 나머지 것들은 배경으로 처리해버리고 이 형태를 우리는 지각하게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형태를 어떻게 우리는 이것이 얼굴이다, 어떻게 이거는 잔이다, 아니,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게 되지 하는 이론들을 지금 여기서 또 3개 소개해요. 첫 번째 형판이요. 우리가 지각하게 되어지는 그 각각의 피겨, 대상에 대한 어떤 그런 형판이, 여기서는 템플릿, 바로 그 형태에 대한 것이 우리 신경계 안에, 뭐 구체적으로 뇌에 어떤 식으로든 그것이 있다. 기억소에 저장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보여지는 대상하고 그것이 매치되면은 알아보게 된다. 다시금 알아보게 된다. 리코그니션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형판이든. 근데 이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죠? 뭐 보게 되는 대상들이 한두 개입니까? 그 뭐 잠만 하더라도 머그도 있고 커피잔도 있고 아까처럼 그렇게 술잔도 있고 잔의 형태도 여러 가지고, 뭐 자동차 형태도 수십 가지고, 그리고 계속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전에 보지 못한 그러한 어떤 물 대상의 형태들을 계속 보게 되는데, 그것마다 거기에 해당하는 형판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저장하고 그 형판을 가지고 다시 보게 된 대상하고 일치시켜서, 그것은 뭐 잔이다, 잔 중에서도 커피잔이다, 머그잔이다, 이렇게 알아본다면은 그 형판의 숫자가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무한대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뇌 기능, 하여간 뭐 뇌의 어떤 그런 기억이라는 것이 전 세계의 컴퓨터의 그런 그 뭡니까, 하드 메모리를 다 합친 것보다도 많다. 한 10여 년 전에 그렇게 어떤 사람이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더 많다라고 하는데, 거의 무한대다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형판 이론처럼 그런 식으로 하기에는 이것이 설명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읽어보시면요, 어떤 형태가 제시되었을 때 망막에 투사된 그러한 이미지, 여기서 입력 형판이라는데 템플릿이라는 말을 빌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 이미지와 이미 기억 속에 저장된 여러 가지 형판들을 비교한 후에 매치되는 형판이 있으면은 그 해당 대상에 대해서 다시금 알아본다, 재인하게 된다, 인식하게 된다라고, 이게 설명한 형판이래요.
그럼 우리는 A 형태를 본 후 장기 기억 속에 이미 저장된 알파벳 형판과 망막에 입력된 글자를 비교함으로써 그것이 A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A자가 이렇게 대문자에도 있지만 소문자도 있고 소문자에도 있고 필기체도 있고 흘려 쓰기도 하고 삐뚤삐뚤하게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A를 이렇게 쓰고 여기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죠. 그럼 그 각각에 대해서 다 형판이 있어야 되니까 이건 설명이 좀 떨어진다 생각하는 첫 번째 이론이에요. 두 번째 형태 제인과 관련해서 두 번째 속성탐지 이론이에요. 이거는 대상이 지닌 속성들을 토대로 사물 인식한다. 여기 뭐 내용을 그대로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가 A라는 글자를 제인하는 과정을 예로 들면 우리는 장기 기억 속에 두 개의 사선, 한 개의 수평선이라는 기하학적 속성을 저장해서 이러한 속성에만 맞으면은 그것은 우리가 다 A라고 기억한다, 제인하게 된다. 다시금 그 형태를 알아보게 된다는 거야. 이것도 A고 이래도 A고, 그죠? 이것도 A고, 이것도 A고, 이렇게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앞서 봤던 형판 이론은 이 각각에 대한 형판이 다 별개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별개로. 만약에 제가 이러한 형판만 지냈다면은 이것만 A로 알아보지, 이거는 A가 아닌 걸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앞선 첫 번째 형판 이론으로 따지자면은. 근데 이 속성 탐지 이론은 그죠? 금방 말씀드린 이러한 기하학적 속성만 지니고 있다면 이것도 A, 이것도 A, 이것도 A, 이것도 A로 다 형태가 조금씩 변형되더라도 다 A로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양에 관한 형태 지각과 관련해서 그 형태를 어떻게 우린 지각하게 되지? 두 번째 속성 탐지 이론이에요. 교재에 보면은 이것과 관련해서는 시각과 관련된 뇌 부위에서 이러한 속성 탐지 이론을 지지하는 증거들을 찾아내었다라고 생각하고 가장 타당하게 여겨지는 이론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이론 중에. 자, 세 번째 원형 이론이요. 특정 대상의 이상적인 즉 아이디어란 형태, 즉 그 원형이 저장되어 있고 이것과 비교해서 비슷하면은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문자 A자 중에는 자 이것이 가장 아이디어한 형태의 A다. 그러면 이것도 A고 이것도 A고 이것도 A고 이것도 A고 이것도 A고 그죠? 이것도 A라고 알아본다. 이 아이디어한 형태 때문에 이와 유사하면은 다 알아본다라는 거야. 알아본다는 거야. 이 세상의 의자의 종류는 그죠? 무수히 많죠. 이렇게 생긴 의자도 있고, 그죠? 이렇게 생긴 의자도 있고, 그죠? 또 뭐 제가 뭐 두 개밖에 못 그렸습니다. 뭐 의자의 종류 많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들 각각을 다 어떻게 의자라고 그 형태를 지각하게 되느냐, 알아보게 되느냐, 의자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있다라는 거. 뭐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의자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뭐 어, 왕이 앉는 의자가 가장 전형적인 형태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의자가 있다는 거. 이 아이디어한 폼을 갖고 있으면은 그죠? 여기와 대주에서 이런 것들도 다 어, 의자다 이렇게 알아본다는 것이 원형 이론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이 원형 이론이 바로 플라톤의 이데아라는 이론 개념이 설명하는 거예요. 플라톤 다 뭐 우리의 지금 그 기억이나 이에서 지금 하는 지각이나 뭐 이런 것들 인지도 뭐 마찬가지겠죠. 소위 뭐 우리의 정신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다 이데아에 있는 이 원형들을 우리 영혼이 이미 경험하고 영혼이 갖고 있는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이데아의 이것들을 이 땅에서 이건 천상이고 뭐 천상을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지상에서 그것을 다시금 회상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플라톤이에요. 그래서 플라톤의 인식론은 이데아 세계에 있던 영혼이 이 지상에 타락한 몸으로 속 들어와서 그죠? 이 영혼이 이데아에서 경험한 것들을 다 회상해내는 것이 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기독교의 그런 사상적 뿌리가 이제 된 것이죠. 그래서 원형 이론이 거기에서 나온 그런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대로 심리학 안에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심리학은 철학과 생리학의 만남으로 생겼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철학적인 그런 인식론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깊이 지각이요. 아까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지각하게 되는 것은 색깔, 모양, 그리고 운동, 움직임이라는데 지금 깊이 지각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움직임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깊이 지각은 주제가 좀 바뀌니까 10분 정도 쉽죠. 5시 5분에 우리 세 번째 시간 하기로 하죠.